자, 168페이지 15번부터 40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8페이지 15번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저용융점 합금의 용융은 주석의 용융점이 232도입니다. 이 232도를 기준으로 저용융점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석 합금의 용융점이 주석의 용융점이 232도인데 여기에 납이나 비스무트, 납비스무트 등을 첨가하면은요, 납비스무트 등을 첨가하면은 이게 공정에서 말이죠, 공정 반응으로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용융점이 더 낮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용융점 합금, 옛날에는 납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그 납이 대표적이다. 납도 대표적인 건 맞아요. 비스무트 많이 풉니다. 이것도 맞고요. 근데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납이 화재 경보기, 압축공기, 안전벨프 등에, 여기 압축공기, 안전벨프 등에 사용을 합니다. 저용융점 합금에서는 그 650도씨 이하 용융점을 가는데 이게 아닙니다. 232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용융점 합금 요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태양열 이용하여 장치, 적외선 흡수 재료, 로켓 연료 연소 효율 향상에 초미립자 재료를 사용합니다. 진짜 미세한 분말이거든요. 이 재료의 특징이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초미립자 제조는 크게 체질법과 고상법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냐면 여기에는 액상합성법하고 그 다음에 기상합성법이 있습니다. 액상합성법, 자, 이걸 알아두세요. 초미립자 분말 제조 방법에는 액상합성법, 기상합성법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체질법, 고상법이 틀리고요. 체질법을 이용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고상법도 여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 가나다는 요 밑에 요거로서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초미립자, 직경은 한자인데 이걸 지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직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미립자 지름 크기는 100나노미터,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아주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 크기와 같은 정도의 분체입니다. 초미립자 재료를 한번 봅시다. 0.1 마이크로미터 전후의 초미립자의 WC, 탄화텅스텐 및 탄화텅스텐 코발트 분말에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코발트 분말과 소량의 탄화탄탈륨, 이거는 바나디움 분말을 혼합 분쇄하는 성형하여 1400도씨 전후에서 소결한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나다는 아닌데 그죠? 요걸 읽어보고 분말 제조 방법의 액상 합성법과 기상 합성법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신소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한 문제씩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약간 이제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융금속에서 응고가 시작하여 결정이 생길 때의 초정현상이라. 이게 뭐냐면은 공정반응은 뭐냐면 액체에서 감마 고형체와 시멘타이트가 이제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멜라 조직이 되는데 그게 레데뷰라이트인데 그 공정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정출한 결정이 바로 뭐냐면 초정입니다. 초정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또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이건 이제 17번은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척도에 속하지 않는 3은 안 씁니다. 3대1은 배척이고 1대3은 축척인데 이건 안 씁니다. 19번 구멍치수, 이제 구멍이 요렇게 축이 이럴 때의 끼워 맞추면, 이거는 뭐냐면 구멍이 제일 작은 게 50입니다. 최소 허용치수가 0이니까 축의 최대 허용치수는 아무리 봐도 50에서 이걸 빼면 49점 얼마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이거는 항상 무조건 틈새가 생기며 구멍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클 때입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잼새가 생기며 구멍 최대 치수가 축 최소 치수보다 작을 때는 항상 잼새가 생깁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상황에 따라 잼새가 생기거나 틈새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21번 도면 표면기에서 M은 밀링 가공입니다. 여기에 L은 선반이고 D는 드릴이고 FR은 리머 가공인데 끝마무리 할 때 쓰기 때문에 R 앞에다 F를 하나 더 씁니다. 연삭은 그라인딩이고요. 버프 다듬질은 SPBF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 다듬질도 끝마무리니까 피니쉬가 붙고 피니쉬 스크레이퍼입니다. 호닝 가공은 GH고 FF 줄은 파일입니다. 줄은 파일인데 줄 가공도 끝마무리니까 피니쉬가 붙습니다. C는 주조입니다. 캐스팅. 그런 걸 알아주세요. 캐스팅과 같은 가공 방법 약호가 있습니다. 자, 1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는 상황에 속하지 않는,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재질은 부품란에 기입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25번 요거도 많이 나왔습니다. 46-10 파이 20원. 파이는 지름이잖아요. 지름이 20mm인 구멍이 46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일종의 귀금속인데 화이트 골드라는, 그냥 골드 금이라고 하는 화이트 골드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백금에 황금을 첨가한 재료다. 백금에 팔라듐 구리를 첨가한 재료이다. 금, 니켈, 구리, 아연, 합금은 합금한 은백생 재료이다.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자, 여기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기에 좀 수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냐 하면은 귀금속 화이트 골드를 뭐라고 해놨으면 금, 니켈, 구리, 아연 이렇게 함유한다고 그래놨거든요. 요것이 아닙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요 틀린 부적합한 설명이 되겠지요. 요거 고쳐주세요. 부적합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화이트 골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백색금이라고 합니다. 백색금이라 하면 니켈, 팔라듐 같은 백색금속 금을 섞어 만듭니다. 또한 백금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니켈을 사용하는 것은 화이트 골드, 팔라듐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 화이트 골드입니다. 니켈은 탈색, 팔라듐은 염색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 화이트 골드는 선명하게 하얗지만 단단하고 가공이 어렵습니다. 소프트 화이트 골드는 선명도는 떨어지나 부드러워 가공이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번도 여기 문제가 조금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냐면은 구리, 요걸 구리보다는 요게
여기에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적합한 설명을 하고요. 적합한 설명을 하고 요걸 조금 고쳐주는, 이 가도 백금의 황동을 첨가한 재료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금에다가 섞어 만든 건데 백금에 황금을 첨가한 재료도 요것도 조금 애매한데 요것도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아연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좀 고쳐야 됩니다. 첨가한 재료고. 그 다음에 백금에 팔라디움 구리를 첨가한 재료도 구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황금에 주석을 첨가한 재료, 이것도 아니고, 금니켈, 그러니까 팔라디움, 금니켈 팔라디움 요걸 넣어야 되겠죠. 이거 문제를 좀,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금니켈 팔라디움을 합금한 은백색 재료, 백색 재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백색 재료로 하고 하면 되겠고, 구리 첨가한 재료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폭적으로 좀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팔라디움 등 이게 참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요 2번에는, 가에는 아연을 첨가했기 때문에 틀렸고, 나에는 구리를 첨가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는 금, 팔라디움 등을 합금한 니켈 백색 재료다 맞습니다. 황금의 주석을 첨가해 적셔를 간 재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정을 해주냐면 그 밑에 걸 좀 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데는 문제를 하다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꼭 좀 잘 요거 밑에 거 읽어보고 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구나 하는 걸 꼭 좀 이해해 주세요. 자, 27번 다음 탈산제 중 탈산 능률이 가장 우수한 금속은 알루미늄인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탈산제는 지르코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루미늄을 현장에서 옛날에 조개공장 같은 데 할 때도 이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알루미늄 탈산 능력은 Si의 17배, 망간의 90배 정도 탈산력을 가집니다. K에서 규격에서 규정한 제도용지 A3는 A4의 2배라고 그랬죠. A2는 A3의 2배고 A1은 A2의 2배고 A0는 A1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용지가 있으면 이걸 딱 접으면은 너무 크면 안 되면 접으면 A4 용지까지 접어버리면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수면, 물 표면이 있죠. 유면, 기름 표면 등 위치를 나타내는 수준면 및 도형 중심선을 간략하게 표시할 때 적용하는 선의 종류는 이거는 가는실선입니다. 가는실선은 약 0.25mm입니다. 가는실선은 참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중심선, 회전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선 이게 가는실선을 사용합니다. 지시선이란 뭐냐면 지시선이란 이제 화살표 표시도 해가지고 딱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지시 기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끌어들일 때 쓰입니다. 회전 단면선이란 또 뭐냐면은
도형 내 그 부분의 끄는 곳은 90도 회전하여 표시할 때 쓰이는 것이 회전 단면선입니다. 자, 볼트 한번 봅시다. 볼트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할 때 물체의 한쪽에 앞나사를 깎은 다음 나사 박기를 하여 죄며 너트는 사용하지 않는 볼트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탭 볼트라고 하면 탭이 깎은 거예요. 그럼 여기 관통 볼트는 뭐냐면 결합하려는 두 물체의 구멍을 뚫고 이곳에 볼트를 관통시키고 반대편에서는 너트로 조인 겁니다. 기초 볼트는 여러가지의 모양의 원통부 만들어 기계의 구조물을 콘크리트 기초 위에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스터드 볼트는 양 끝에 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입니다. 한쪽 끝은 본체에 받고 다른 끝에는 너트를 끼워서 채입니다. 이런 볼트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회전운동.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거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기어를 우리는 렉과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렉, 이게 둥근 거잖아요. 회전운동을 이렇게 굴리면 직선운동이 됩니다. 또는 직선에서 이렇게 굴리면 직선운동이 회전운동이 됩니다. 이걸 렉, 밑에 것이 렉이고 렉과 피니언입니다. 자, 헤리컬 기어는 여기 있죠. 요래 이제 경사지게 된 헤리컬 기어고, 두 축이 평행하고 이들 축의 경사를 이루는 기어가 헤리컬 기어입니다. 자, 스크루 기어. 스크루 기어는 요겁니다. 뭐냐면은 비틀림 각서로 다른 헤리컬 기어, 엇갈린 축에 결합한 기어를 우리는 헤리컬 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 베벨 기어, 원뿔면에 일을 만든 것으로 두 축이 서로 만나는 기어가 직선 베벨 기어입니다. 요거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거는 렉과 피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선 290톤, 고철 30톤, 냉선 200kg, 출강할 때 용광량이 300톤일 때 출강 실수율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하나가 킬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다 통일로 해줘야 되겠죠. 톤으로. 그래서 출강 실수율은 투입한 거 290, 30, 0.2톤 분의 뭡니까? 출강 실수율은 얼마라고 그랬죠? 용광량이 3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93.7%. 나머지는 뭐 슬래그나 이런 거로 제거되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물질 정산시의 입철. 이건 입철입니다. 이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철광석, 합금철, 고철, 밀 스케일이 입철입니다. 물질 정산시의 출철, 용광, 노구 부착물, 철진, 노바닥 분출제, 전로제, 이거는 출철입니다. 자, 이별 출혈만 했는데 여기서는 입철, 출철도 했으니까 잘 알아주세요. 이런 실수율 계산 같은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시간 나면은 계산을 해보세요. 31번 레이덜 용광을 진공실에 넣고 아크로 가열합니다. 아르곤 가스로 버블링을 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버블링을 해놨는데 여기에 본 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하려고 그걸 추리다 보니까 요런 또 문제가 조금 생기네요. 31번 버블링 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핑켈모어는 이제 영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업혁명 영국에서 매일 먼저 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불어나 독일어가 많은데 특히 독일은 말이죠.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무기를 생산하려면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 철강 재료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이걸 뭐냐, VAD 법입니다. 진공은 뭐죠? vacuum, A다, 그죠?
아르곤, 아크 다 됩니다. 아르곤, 아크 A가 되고 D는 탈가스입니다. VAD법입니다. VOD는 뭐냐? 진공 상부에 산소를 취입합니다. 그래서 진공에 옥시전이 들어간 VOD. 산소 취입에 탈탄, 온도 성분, 탈탄, 온도 조절, 성분 조절, 탈가스 이런 역할을 하는 VOD입니다. RH법과 이것도 유사합니다. 진공 탱크에 용광이 담긴 레이더를 설치한 후 진공 상부에 산소를 취입한 후 탈탄합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탄소를 제거합니다. 탈탄. RHOB는 우리 이거하고 비슷한데 환류 탈탄법이라고 그랬죠. 상승관, 하관관이 있어서 이게 진공 속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환류, 이거 환자는 순환하는 환자도 되지만 둥글 환자도 됩니다. 우리의 태평양 있잖아요. 태평양. 태평양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러시아 캄차크 반도에서 일본 반도로 해가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 쪽으로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VAD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진공은 진공인데 아르곤도 사용하고 아크 전극도 사용합니다. A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온도도 올립니다. 승온입니다. 온도도 올리고 불순물을 줄여서 고품위 합금강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33번 LD절로 논의 반응은 산화반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고로용의 반응은 Fe2,3나 Fe3O4에 산소를 CO로 제거하니까 환원반응입니다. 35번 관계 편석이 적은 것에서 많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킬드강은 완전히 산화물을 없애버렸죠. 진정강입니다. 이게 제일 적어요. 캡트강은 모자를 뚜껑을 씌웠죠. 그래서 림드강이 제일 편석이 심합니다. 전로조업 공정의 전로 작업에서 노체의 수명에 대한 적합한 설명은 요것도 조금 용광 온도가 높게 되면은 암만 해도 온도를 많이 받으면 그 내화물 수명이 짧아지겠지요. 산소 사용량이 적으면은 노체 수명이 길어지겠지요. 자, 용광 중 SI 양이 증가하면 노체 수명이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SI가 많으면 산소를 많이 불어넣어서 교반을 하고 막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노체 수명이 증가합니다. 형석 사용이 증가하면 노체 수명이 증가합니다. 용광 온도가 높게 되면 노체 수명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네. 이 문제가 조금 안 좋아요. 사실은 가나라는 분명히 이제 요거는 틀렸어요. 달을 한번 보면 용광중 SI 양이 증가하면 노체 수명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말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가를 한번 봅시다. 용광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게 내화물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뜨거운 온도가 작용하면 노체 수명이 길어집니다. 아닙니다. 줄어듭니다. 그렇죠? 산소 사용량이 적으면은 반응이 적게 되고 온도가 적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노체 수명이 길어집니다. 가와 나는 반대가 됐고요. 다의 용광 중 SI 양이 증가하면은 SI와 산소가 반응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체 수명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제가 날씨가 조금 덥고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형석 사용이 증가하면은 이 슬래그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노체 수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이 보기보다는 어렵습니다. 문제 풀 때는 차분하게 잘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시간에 좀 얽매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듭 이제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해서 수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